안녕하십니까. 주중에 말이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낮에도 선선해진다고 하네요.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수십억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청주의 전 연인이었던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이 공범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 씨도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속아서 전 씨를 진짜 재벌로 생각했던 걸로 보인다. 뭐 이런 판단을 받은 건데요. 자, 전청조 지금 징역 13년형 받고 복역 중이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와우, 예. 안양입니다. 사반에서나 보던 걸 도로에서 진짜 보네요. 사고 난다 인간아 종 내려 하신 김정수님. 자, 전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저렇게 양발을 다 걸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너도 내려 하신 박미선님. 자, 성남에서 거꾸로 뜬 무지개를 봤습니다. 이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자연현상이라고 하네요. 하신 이완식님. 그렇군요. 자, 제주 하늘에 잘 보세요. UFO 구름이 떴어요. 넋을 잃고 보다가 사반 제보할 생각에 서둘러 촬영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시죠? 하신 박진태님. 예, 대구 동성로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에 짐칸에 개를 태우고 다녀요. 불안해 죽겠다. 떨어지면 어떡해 하신 전하나님. 자, 부산의 이광열님, 울산의 양순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실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아, 엄마 손길 소리 질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퍼 겸 프로듀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내한을 했는데요. 자, 콘서트 내내 국내 대형 수제 치킨 버거 브랜드만 애타게 불렀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Don't know what I had today for lunch, nigga. You'll never guess it. I had mama's touch. Oh my God! So good! Mama's touch. Shout out, mama. So make some noise for mama. 예, 실제 상표명을 우리말로 좀 의역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아,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에서 온 래퍼가 엄마 손길 버거를 먹는 한국인들을 이렇게나 부러워한 겁니다. 오 마이 갓 들으셨죠? 미국의 유명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한국의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킨 버거를 그야말로 예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펼쳐진 내한 공연 중에 관객들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이 엄마 손길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언급한 게 아니고요. 뭐 모두 아실 텐데 이 브랜드 아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냐? 한국 치킨 이렇게 맛있다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냐? 이거 먹으러 또 와야겠다. 그 특유의 억양으로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샤라우트 엄마 손길을 외치면서 관객들과 함께 연호를 하기도 했고요. 타일러가 먹은 메뉴는요. 흑백 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에드워드 리 셰프와 콜라보를 한 신메뉴였습니다. 올해 3월에 출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최단기 최다 판매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던 메뉴인데요. 팬들과 누리꾼들은 모두 얼마나 맛있으면 공연 내내 그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저도 엄마 손길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아, 뭐 저렇게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와, 이 마케팅 담당자 입이 그냥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해외 홍보도 엄청나게 되고 국내 홍보도 엄청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일러만 이렇게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좋아한 것 끝나지 않고요. 바로 그 BTS도 같이 칭찬을 해줬어요. 진짜? 네, 이날 공연에 BTS의 R&B, 제이홉이 찾아와서 공연을 즐겼는데 타일러가 엄마 손길 이렇게 발언하니까 빵 터지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했고요. 뿐만 아니라 뷔는 집에 가서 SNS에다가 오늘 밤에 나도 엄마 손길 먹을 거다라면서 타일러 티셔츠 입고 버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광고 효과. 자, 다음 이어가죠. 심기 불편했던 기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놓인 택배를 발로 툭툭 막 굴려요. 그러더니 운송장을 유심히 보더니 쭈그려 앉아가지고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거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막 테이프를 막 뜯어요 지금. 자, 박스를 막 열려고 낑낑대죠. 자, 저 남성의 정체 다름 아닌 택배 기사. 아니 택배 기사가 저걸 왜 뜯어요? 그러게요. 지금 보신 거는 지난달 29일 날 제보자 집 앞에서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분이 이커머스에서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샀다가 이거를 환불 요청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려고 회수하려고 온 택배 기사가 그거 말고 옆에 있던 택배를 발로 차고 뜯어보고 해서 안에 결국 세정제가 들어있었다는데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커머스 측에 이걸 알려는 신고를 했는데 그냥 딱히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환불해주겠다라는 연락만 왔다랍니다. 지금 환불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일단 택배 같은 게 지역이 일정하긴데 저분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택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햄버거를 배달하러 온 배달원 층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자, 잠시 후에 배달 완료. 자, 그런데 동그란 자석을 딱 들고 저 붙여요. 자,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자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어디가 좋을까? 자, 엘리베이터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여기가 좋겠군. 자, 천장에 계속 찰싹하다가 붙이고 떠나는데요. 자, 저거 뭐예요? 자, 저 자석이 뭐냐면 원래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노크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메모해 놓은 그런 자석들입니다. 그 자석이 지금 배달하러 온 햄버거 지금 배달을 했는 건데요. 저 자석이거든요. 햄버거를 잘 배달하고 가면서 한 자석 스티커 2개를 떼내가지고 하나는 문 앞바닥에 차고 하나는 저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가 천장에 붙여서 가버린 상황입니다. 저걸 왜 자기가 떼? 이상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4살 아이하고 배달 기사님이 대화도 나눴대요.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 조심히 가세요라고 애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대화 이후에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다만 호수도 알고 있고 아이 얼굴도 알고 있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좀 무섭다고 이렇게 해요. 결국 고민 끝에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점점점. 아,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는 말이 딱 자동으로 나오는 황당한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주말을 맞아 찾은 영화관. 그런데 눈앞에 저기 보이는 건 근엄한 표정으로 주인 품에 안긴 채 영화 볼 준비 중인 말티즈. 아, 저거 인형 아닙니다. 살아있는 강아지예요. 자,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상영하기 2분 전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기 강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옆을 봤는데 진짜 강아지가 두리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자, 강아지가 선택한 영화는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아, 근데 강아지가 이 돌비 사운드에 깜짝 놀라서 하면 이거 영화 집중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개들 청력이 우리 사람보다 한 4배에서 16배 정도 좋다고 하는데 개들 진짜 이거 듣고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보자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보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한 대형 복합 쇼핑센터 내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2분 전에 저 강아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영화관이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견주가 강아지를 직접 안고 있었다고 해요. 목줄, 그 리드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견주가 상영이 끝나기 30분 전에 퇴장을 하면서 관객들의 시야를 가렸다. 상영관에서 나갈 때까지 강아지를 안고 나갔다면서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견주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강아지 캐리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이후에 영화관 측에 문의도 해봤는데 상영관 내 반려동물 입장은 불가한 게 원칙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아예 안내견일 수도 있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부터 하고 그래 하실 수도 있을 것 자,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말티즈죠. 이쁘죠.
사진 속일 말티즈. 일단은 조끼 같은 걸 입어야 되거든요. 그 외출 시에 보조견들의 조끼 또 인식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티즈 종이 뭐 안 똑똑해서는 아니에요. 예. 이쁘고 좋지만 보조견으로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티즈라는 종이라면 이게 보조견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반려견을 안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군요. 안내견은 무슨 안내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편의점의 불편한 호의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장염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요. 아이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물으니까 한참을 주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먹으라며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는 공짜로 받은 빵을 맛있게 먹은 뒤 무심코 포장지를 보고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결국 저희 아이와 또 같이 먹은 친구들까지 함께 장염에 걸리고 만 거였죠. 아이에게 듣기로는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이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시락과 다른 음식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아이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나눠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서 점주에게 물으니까 본인이 먹고 여태껏 이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하네요. 아이들 탈나라고 일부러 준 건 아니었다며 사과를 계속 하시긴 했지만 아니 보통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얘기하고 먹을지 말지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호의였다고 해도 아이들 먹는 건데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사장님,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우리 애가 언제 공짜빵 달라고 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선 애 장염이 나게 만들어 왜? 유통기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난 빵을 우리 애 입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줄 거면 애들한테 기한 지난 거다라고 말이나 하든가 동그라미. 아닙니다. 좀 들어보세요. 다음 편의점 점주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미안합니다만 말씀이 좀 심하시다. 내가 무슨 소시오패스예요. 애들한테 일부러 상한 거 먹이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먹고 괜찮아서 준 거라고. 애들이 돈 없어서 삼각김밥만 먹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내 새끼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챙겨준 건데 미안하긴 해도 말이 너무 심하다 X.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사연자분이 예민하신 게 아니라 저 점주분이 둔감하신 거죠. 사실 저도 나쁜 뜻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과 관련된 부분,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의가 너무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 나중에 X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서 내가 다 먹어보고 준 거지 이런 얘기에서 이 사장님이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은 음식들을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 저도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소비 기간 좀 지나도 저는 먹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안 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까운데도 그냥 시간 지나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애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실제로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그거 지났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지난 거 먹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른들 좋아도 예, 하고요. 뭐 잘 소화시킬 잘 것 같아요. 소화하고 예. 배탈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염 안 나는데 아이들이나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면 그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군요, 됩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네, 루이비통님께서 어른하고 애들 면역력이 다르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는 물론 작은 아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확실히 어른보다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장염도 쉽게 걸리고 감기도 쉽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대체로 이거는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수만님께서도 선의로라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미카엘라님께서는 기한이 지난 걸 주면 어케요!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새로운 집으로 옮겼다. 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바라던 것들로 가득 채웠다. 디자인 정수기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션베드까지. 바디 프렌드도 살 걸 그랬나? 샀는데? 컴팩트한 사이즈에 퍼펙트한 마사지 기술까지. 얼마야? 월 7,500원.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하여 We Move 바디 프렌드 팔콘. 나 좀 하자.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9월 18일 정식 오픈.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오늘 오전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된 가운데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혼자서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이 경사의 어머니께서 아들의 영정 앞에 운동화 한 켤레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열을 하시던데, 자, 운동화가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아유, 저희도 이렇게 비통한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지난 4일이 이 이재석 경사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준비한 운동화였대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운동화 옆에는 이 경사의 해경 정복, 그리고 옥조 근정 훈장이 국화와 함께 놓여 있고요. 오늘 오전에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유가족과 동료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했고요. 운구차에 관을 부여잡고 그냥 계속해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별사를 낭독하신 분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하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유족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진실이겠죠. 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한테 조끼를 벗어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이 경사가 구조 대상자를 만나서 조끼를 벗어줬을 때만 해도 물이 한 허리 정도 높이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연중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밀물이 아주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발견된 영상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함께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한 차례 배터리 교체를 마치고 다시 떠올라서 구조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깜깜한 바다가 일단 보이고요. 저기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이시죠? 바로 이 경사가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이미 물이 너무 차올라서 물에 동동 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재석 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드론이 주변을 더 찾다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고 거센 물살에 이 경사가 구조 대상자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점점 멀어졌던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경사가 생존한 상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확인된 시간이 최소 3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두 사람 모두를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사도 저 영상이 찍혔을 그때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자, 다른 동료들은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연결식을 앞두고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함구하라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 소장과 양원 파출 소장이 저를 따로 불러내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 너가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전화가 와서 단합을 넣었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해놓고 이재석 경사는 영웅이 틀림없습니다.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것은 인천해양경찰 서장 그리고 영업부처 소장이 본인들에게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자, 함구하라 입 다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함구하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이경사가 구조돼서 응급실로 이송하던 과정에서부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인천 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면서 이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동료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재석이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파출소장이 부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 해경서장이나 파출소장에게 혹시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라고 동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함구를 하든 함구를 하지 않든 이경사가 영웅인 건 불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동료들이 연결식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애초 이 동료들이 5일 내내 빈소를 좀 같이 지키려고 했었는데 파출소장이 따로 불러내서 유가족이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다. 병가, 연가 같은 거 사용해서 근무하지 말고 근무 안 하고 여기 장례식장 오는 거 굳이 할 필요 있겠냐. 또 유가족들하고 뵈면 눈물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고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가족이 이제 그 후에 면담 신청을 한 걸 보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파출소장이나 그 윗사람의 의도가 좀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유가족 면담 후에 진실을 밝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인의 동료들은요. 함께 있었던 팀장에게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재석이를 왜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사항이 아니었어 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던 와중 팀장은 그런 억지로부터 다시 연락을 합니다. 70대 중국인은 걸어서 나오고 있고 재석이는 100m 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현장 도착하였는데 전혀 불빛 보이지 않고 재석이 목소리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혼자 내보냈다. 자, 일단 김하은 아나운서가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고 이재석 경사와 팀장의 무전 기록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동료들의 입장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벨 하나만 누르면 모두 일어나서 같이 대응을 했을 텐데 팀장이 일단 그 벨조차 누르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휴게를 마치고 3시에 복귀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팀장이 아닌 드론 업체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동료들이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장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재석 경사와 팀장의 무전 기록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2시 17분 이 경사가 요 구조자,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꽃섬에 있다. 이동해서 이탈시키겠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당직을 섰던 팀장이 수신 완료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경사 혼자서 갯벌에 들어갔고 25분 뒤에 물이 차오르자 이 경사가 입수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증원을 요청하네요. 네, 다른 또 구조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다른 팀원을 깨워서 함께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실 긴박한 순간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발목 정도 차오르거든요. 라고 하자
그것밖에 안 됐냐. 일단 조심해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시 54분 이경사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찼고 조끼를 벗어주겠다고 상황을 설명을 하자 팀장은 신속하게 이탈하라라고 지시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무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딱 했을 때 팀장이 그러면 다른 팀원들 깨워서 빨리 보내겠다라고 했어야 할 텐데 일단 가볼게요 하니까 이 팀장의 얘기는 조심해서 가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일단 이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한 오늘 이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은 일단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유족에게 뭐 CCTV나 무전 녹취록, 그다음에 드론 영상 같은 것들 지금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해양경찰서장이라든가 파출소장에게 제기된 요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인천해양서장도 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폐가 전혀 없었고 이거 이제 외부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협력을 해서 실체 규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전이 끊기고 난 뒤에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사강실에 보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외부 조사단에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엄정히 조사하라 뭐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죠.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어갑니다. 찜질방 안으로 한 무리의 남녀가 들어옵니다. 식사부터 음료, 간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알차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온 이들, 계산을 앞두고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찜질방 안에서 무려 15시간을 먹고 마신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위조 신분증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박 변호사님, 이번엔 광주 찜질방입니다. 맞습니다. 10일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를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전 7시 반 30분쯤에 찜질방 안으로 남녀 한 무리가 한 4명 정도가 옵니다. 2명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를 했고요. 2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2004년생에서 2005년생 성인이죠. 21~22살. 돈가스 라면 뭐 이런 것들 먹고 맥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맥주 가져갈 때는 또다시 신분증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40분에 일행 남성 한 명이 합류하는데 미성년자였어요. 09년생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미성년자라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물함 키번호를 적는 미성년 출입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안 나가고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출입증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없죠. 자, 시간은 흘러서 밤 10시가 왔습니다. 미성년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자, 다 사장님은 여기 직원분들은 꼼꼼히 확인을 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기어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하시죠?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얘 하나는 미성년자라고 본인이 직접 하고 들어왔는데 전화번호를 가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니까 없는 번호가 나와서 직원들이 이제 이 애를 찾으러 다녔죠. 근데 이제 어디가 숨어 있다가 10시 반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를 하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뭐 과자도 먹고 뭐 식혜도 먹고 달걀도 먹고 뭐 다 먹어버렸죠. 약 50가지를 먹고 나서 만에 하나 이 돈을 내라면 우리가 일일이 신고를 하랍니다. 돈을 안 받으면 그냥 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양 변호사님.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10시 이전에 미리 미성년자를 10시 넘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라고 방송을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받아둔 출입증하고 연락처하고 대조를 해서 안 나갔네 아직도 열쇠를 보니까 키번호 대조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서 직원들이 샅샅이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와서 안내 방송으로 빨리 집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 방송도 하긴 했답니다. 참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미성년자 일을 해결을 한 뒤에 그 일행이었던 남녀 4명이 카운터로 왔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보여준 적 없다. 우리 미성년자다.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가겠다. 이렇게 협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합의를 제안하더랍니다. 당시 카운터에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이 계속 막무가내로 우리 그냥 안 보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을 하니까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음식값을 받지 않고 일단 보내주되 다음에 또 이 일로 문제를 돈 굳었다 막 하면서 막 재롱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까불까불 거리면서 가는데 일단 뭐 음식값을 받지 않고 일단 보내주되 다음에 또 이 일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이름과 연락처는커녕 메롱이라고 낙서까지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CCTV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직원 쪽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몸짓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퇴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날 직원들한테 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은 사장님, 그 미성년자 손님 녀석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줬지? 무슨 위조요? 그 CCTV 딱 나오던데? 저희 개인합의 보셨잖아요. 개인합의 보셨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술 판 거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개인합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장인데 누가 합의를 봐? 저번에 한 거랑 이번에 한 거랑 좀 같이 해가지고 그 영업정지 먹고. 이 째까라는 가시네. 어디서 저 신분증을 어디서 돌아다가 거짓거리하고 있어? 근데 저번에 한 것도 있으면 2개인데. 저번에 한 건 없거든. 무혐의 다 끝났거든. 저번 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영상이랑 같이 찍어놔가지고. 계속 그렇게 협박해라. 이? 아가 협박해. 이? 알았냐? 협박하지 마시고요. 네가 협박을 하지 누가 협박을 하냐 지금? 저번 주까지 엮어서 한다고 막 협박한 거 누구야? 등록 깨려니까 시켜. 교수님, 아가들이 협박을 합니다, 지금. 요즘 애들이 진짜. 이런 짓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 위조해서 만든 다음에 많이 먹고 이제 도망갈 때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얘기를 다 이제 직원들한테 자초지종을 사장님이 듣고 CCTV로 확인했어요. 보니까 꼼꼼하게 직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적어놨다라는 연락처로 전화를 다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없고 딱 하나만 제대로 된 연락처였어요. 받았어요. 그 미성년자 손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데 뭐 도리어 더 큰 소리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합의한 거 아니에요. 누구랑 합의를 했다는 거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신고하겠다. 영업 정지 먹을 수 있다. 옛날에도 우리한테 술 팔지 않냐. 하여튼 사장님이 옛날에 그런 적 없다. 했더니 우리 다 영상도 갖고 있다. 우리 다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져 있는데 또 옆에 있던 다른 손님, 걔도 미성년자겠죠. 완전 욕을 해대면서 경고하는데 이제 완전 영업정지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했다고 합니다. 딱 아가들 손 좀 봐야 쓰거든요. 자백도 막 해버려요. 자기들이 협박하는 모습, 위조 등등. 와, 영수증 길이 좀 봐. 그날 먹은 내용입니다. 얼만큼 먹었냐면 17만 6,100원 정도 먹었는데 온갖 거 다 먹었어요. 여기 보면 깔끔하게 식혜, 불고기, 볶음밥, 만두라면 맥주 같은 것도 먹었던 것 같고요. 직원이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맥주를 해소하긴 했는데 이미 몇 캔을 마신 뒤였다고 하고, 사실은 계속 말하지만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영상상 보면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사장님 얘기했지만 한 번 미성년자 술 팔았다는 신고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엄청 받았다 해요. 다행히 이제 그 CCTV에 확인하는 게 있었으니까 무혐의 나오긴 나왔지만 계속 조사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장님도
사실 이거 신고하는 것 자체도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CCTV 영상도 확보가 됐고 지금 이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좀 협박하고 뭐 속이고 너무 화가 나서 제보도 저희한테 하시고 신고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경찰에 따르더라도 공갈 협박죄가 돼 있고 공문서 저걸 주운 건지 위조한 건지 위조했다는 공문서 위조의 동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공문서 위조는 꽤 무거운 범죄예요. 저 아가들 진짜 좀 세게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무혐의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까지 다시 묶어서 같이 조사를 해서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른 거로 그렇게 수사를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환한 미소로 응대합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남성의 고함이 울려 퍼지는데요. 하지만 매장 안엔 남성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소리의 주인공인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 속 통화 상대였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 20년 동안 시가 식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처음 취업을 했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지금의 남편이 대시를 해서 21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21살에 결혼했을 때 그 집의 시댁에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 3대가 같이 살았고요. 전부 근처에서 양식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 텐데 삼시세끼를 다 제보자분이 차렸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갖고 나니까 입덧 심한데 양식장님께 생선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나서 이 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어른들 식사하는데 자리를 비운다고 그렇게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엄마 없이 커서 교육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시부모의 괴롭힘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시댁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기도 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5만 원짜리 쥐어주면서 이거 들고 가서 애 지우고 너는 네 갈 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아니 임신 8개월 임신부한테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임신 8개월이면 만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만삭에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 현금 3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걸로 애 수술해서 지우고 네 갈 길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무사히 일단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모가 앞으로는 손주에게 분유만 먹이라고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분유만 먹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제보자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방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야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게 내가 분유만 먹이라고 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는 며느리가 모유 수유하면서 방에 있는 모습 자체가 보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워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제보자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홀아버지 밑에서 컸고 또 돈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남편이 좀 이렇게 중간에서 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난을 하더라도 대꾸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계속 시어머니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더라도 별말 못했다고 하고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또 본인 입장에서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잃어서 이혼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못했는데 이제 몇 년 뒤에 둘째를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분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워낙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인간이랑 내가 이혼을 하면은 애도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막 걱정이 지금 막 운신의 폭을 좁혀놨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둘째가 낳고 나서 분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가 이후에도 시부모 간섭 멈추지 않았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만약에 화장실 전화 이런 게 좀 잘못됐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요. 얘 살림 이따위로 해. 이러고. 그러면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 와서 살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근데 거기서 막 그따위로 키웠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다. 그런 말들을 엄청나게 하셨죠.
듣고 보니까 남편이 문제였네 이거. 그러니까 이 시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문제고 지금 시누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시부모가 매일같이 제보자의 집에 찾아와서 막 살림살이를 뒤졌는데 이 시부모가 바쁠 때는 시누이를 보내요. 그러면 시누이가 와서 또 대신 막 닥달을 하고 막 뒤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다 이제 남편은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겪으면서 제보자께서는 내가 다 경제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남편이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막 일을 하는데 전화 끊지 마, 막 전화 끊지 마.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휴대폰을 켠 채로 옆에다가 책상 위에다 두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손님 중에 남자 손님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듣고 있으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걔는 누구냐, 너 왜 웃어줬냐, 왜 그런 말을 했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저는 정말 끔찍한데 이 남편 제보자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처증을 보이면서 집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바람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어이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보자의 지인들이 너 남편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고 목격담을 전해오는 거예요. 결국 제보자 지인에게 들은 술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 현장에서 딱 잡았는데요. 남편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불륜을 이어왔고 상간녀 역시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제보자는 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제 말 바꾸지 말아라 하면서 단번에 그 이혼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인간도 결혼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남편 좀 놀랍습니다. 상간녀가 아닌 다른 여자랑 동거를 했다라고 하고요. 남편이 시부모 양식장에서 한 500, 600 월 이렇게 벌었는데 양육비는 안 준다. 한 푼도 1년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하지 너한테는 못 준다라고 거절도 했다고 하고요.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야 네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뭐 법원에서 남편한테 양육비 지급하라 이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것을 지키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이 좀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일단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양육비 지급 명령원을 통해서 조금 강제 집행,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게다가 또 이혼 소송 중인데 그 가운데서 또 여전히 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사실은 이 상간자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기 그 아까 얘기한 게 가족이 하고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도 인정될 것 같으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뭐 자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이 1년 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건 또 저쪽에서 또 쉽게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틀어지진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이놈의 집구석이. 그러니까 이제 참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가족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통제적이고 가부장적인데 이게 가족의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들어서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 만한 조건이나 어떤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희생양처럼 괴롭히고 투사하고 막 소유물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21살에 너무 어린 며느리 자기 임신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는 학대를 하고 이 남편은 완전히 뭐 미성숙하고 마마보이에 이 시아버지까지 공모를 한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제보하신 분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지만 좀 강인하게 꿋꿋하게 본인의 삶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지금도 일도 하시면서 자녀들도 지키신 위대한 분이거든요. 꼭 자기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선착장에 보트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자, 연료를 넉넉하게 채우고 막 떠나려는 참인데 자, 직원들이 배웅해주고 사무실로 돌아간 그때 천천히 이동하던 보트가 갑자기 아무 일 없는데 천천히 있다가 폭발하고 맙니다. 큰 불꽃과 함께 튀어오른 보트가 자, 다시 물 위로 떨어지는데요. 폭발의 충격으로 부서진 잔해들이 물과 선착장에 추락합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직원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가는데요. 배에 탄 사람은요? 다행히 배에 탄 두 사람은 폭발 직후에 물에 떨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개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트가 폭발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전거 대회가 한창입니다. 이제 곧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저 멀리서 선수들이 힘껏 역차역차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웬 오토바이 한 대가 선수들 앞으로 끼어듭니다. 네가 거기 왜 나와? 자, 속수무책으로 부딪힌 선수들과 오토바이가 바로 옆 관객들 쪽으로 쓰러집니다. 뒤이어 미처 피하지 못한 선수들까지 충돌하고 맙니다. 바닥에 쓰러진 선수들 그곳으로 달려가는 안전요원까지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 오토바이 뭐예요 저거 정체가? 그 정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왜요? 바로 선수들을 호위하던 경찰 오토바이였는데요. 이번 사고로 자전거 선수 3명, 또 문제의 경찰, 그리고 심판까지 총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회를 도우려고 온 경찰이 오히려 대회를 망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지나가던 남성에게 총총 이렇게 달려가서 뒤통수를 냅다 팍! 그러자 맞은 남성이 옆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왜 때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의를 마감하려고 오붓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저 남성 갑자기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서는 대충 sorry 사과하는 척만 하고 간 겁니다. 매를 그러니까 걸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여성이 여성이 나 만졌어. 남자친구가 제가 날 만졌어 터치미 알렸고 곧바로 응징을 당한 겁니다. 쓰러진 저 남성도 잘못은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고 하는데요. 자업자득이다 이 인간아. 자, 양균 보시다. 원장님. 정말 진짜 저걸로도 부족합니다. 더 당했어야 돼요, 저거. 진짜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어린이용 킥보드로 보이는 작은 킥보드가 남성을 태우고 쌩 달립니다. 자, 전동 킥보드도 아닌데 꽤나 빠르죠? 자, 어떻게 해서 달리는 걸까요? 바로 저 조그만 강아지가 킥보드를 끌고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학대 아니야 이거? 힘들지도 않은지 작은 귀를 펄럭거리면서 열심히 저 짧은 다리를 발발발발발 굴리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강아지 괜찮은 걸까 학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한데 주인에 따르면 평소에 워낙 활력이 넘치고 달리는 걸 좋아해서 킥보드를 저렇게 끌면서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해요. 그건 뭐 누가 알아 저게 즐기는 건지. 자, 오히려 그 에너지가 너무 과해서 문제라는데요. 잠깐 비우면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돼요. 자, 강아지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건데요. 강아지 자기 잘못인 건 아는지 눈을 못 마주치는데 골치 아프긴 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